여러분 안녕하세요. 정별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3주차네요. 지난주 잘 지내셨어요? 어제구나. 어제 제가 이제 메일을 받아가지고 학교에서 아무래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또 연장이 됐잖아요. 그래서 여러모로 조금 대면 강의가 힘든 부분들이 좀 생겼어요. 그래서 일단은 10월 4일까지는 다 이제 전면으로 온라인으로 해보고 그 이후에 또 상황이 변경이 되면 별도로 공지를 주시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4주차, 그러니까 10월 4일까지죠. 10월 4일까지는 부득이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그리고 제가 과제 관련된 부분들은 이클래스에 올려놨어요. 그리고 이제 관련 증거라든지 이런 거 지금 올려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시고 나서 과제를 언제까지 하면 되겠구나 라고 하고 제출 기한만 좀 엄수해 주시면 이제 그것들 제가 보고 피드백 해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잘 공지를 좀 잘 챙기실 필요가 있어요. 이번 학기는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이제 요건사실론 했잖아요. 주로 이론적인 부분들을 많이 했고요. 이제 그 이론을 바탕으로 이번 주에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정말 소송이 진행이 되고 소장은 어떻게 작성을 하고 이게 이렇게 작성된 소장이 좀 적당한지 적합한지에 관해 조금 살펴보려고 해요. 근데 이제 이게 실무과목이니까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사실 거의 초반에 그런 얘기들 좀 하거든요. 이제 여러분들이 변호사이거나 아니면 검사이거나 아니면 판사가 되실 거잖아요, 앞으로. 법률가가 될 건데, 그러면 법률가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들을 좀 하시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거든요. 사실 우리가 쉽게 알기로는 그냥 송무나 자문, 그러니까 재판하는 업무라든지 어떤 질의가 왔을 때라든지 아니면 상담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되게 쉽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 외의 영역에 관해서는 잘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송무나 자문 너무 당연하고요. 사실 변호사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들이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변호사 자격이 있다라고 하면 여러 가지로 법률적인 봉사를 일단 많이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법률이 거의 전 생활 영역에 걸쳐서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사회에 관련된 여러 가지 기관, 그 중요한 어떤 취약계층을 돕는 기관이라든지 이런 기관들에서도 수요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관해서 같이 이제 협업해서 일을 할 수도 있고요. 상담도 할 수 있고 어떤 법률적인 자문을 해드릴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일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니면 입법 활동이나 연구를 할 수도 있어요. 저는 이쪽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 편인데, 뭔가 이제 우리가 사실은 전 영역에 걸쳐서 이제 법률이 지배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법률적인 것들이 정교하게 정비돼야 될 필요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생각보다 의외로 그런 부분들이 취약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같이 연구도 하고 협업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고요. 또 이제 동아시아 특히 교류가 많은 편이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다른 나라의 이제 법제라든지 꼭 동아시아가 아니라도 해외에 여러 가지 국가들이 있거든요. 그런 국가들에서 이미 가지고 있는 많은 법제들을 우리가 연구해서 우리 법에 적합하게 바꿀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게 이제 입법 활동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반대로 우리나라가 이미 정말 잘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제도들이나 법제를 이제 소개를 하면서 해외에 이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러면서 되게 상호 서로 교류를 많이 하게 되거든요. 학회라든지 아니면 일정한 교류회라든지 연구기관들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그런 부분들도 사실 변호사로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여러분이 잘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공부하기도 너무 바쁘니까 다른 진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잘 못할 수도 있지만 의외로 여러분들이 변호사 자격을 취득을 하고 이제 법률가가 되었을 때는 정말 할 수 있는 일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기대하면서 이렇게 지금 좀 힘든 시기를 잘 이겼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은 오늘 제가 클리닉 3회차 국제법무조 들어가 볼게요. 좀 실무적인 것들 위주로 좀 오늘은 말씀을 드리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상담 부분 먼저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상담에서 이제 중요한 가장 첫 번째 사항은 인적사항을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지금 상담 의뢰가 온다거나 하면 일단 인적사항을 먼저 여쭤보고 그리고 나서 상담 직접 오셨을 때에도 한 번 더 확인하고 이런 절차를 거치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인적사항 같은 경우는 소송 소장에다가 명확하게 기재해야 되는 요건이고요. 소송 요건의 하나이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게 그런 부분도 있어요. 이제 중간중간에
사실은 소송은 되게 변화하는 생물 같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소를 제기하고 이제 예측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또 미처 예측하지 못하게 변동되는 사항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과 어떻게 긴밀하게 연락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갑자기 뭐 의뢰인이 연락이 두절된다거나 가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 어떻게 우리가 사실관계를 확인을 하고 증거를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좀 확보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좀 많은 정보들을 아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의뢰인과 어떤 방식으로 소통을 할지도 미리 결정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저희 사무실도 그렇고 당연히 소장을 작성하거나 법률문서 작성을 하면 보내드려서 이게 맞는지 사실 확인을 좀 하게 되거든요. 그래야만 이제 의뢰인에게 이제 불리한 거, 유리한 것들을 명확히 확인할 수가 있고요. 혹여 조금 사실관계를 달리 작성했을 때에는 그게 이제 공격당하는 빌미가 될 수도 있어요.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 부분은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의뢰인이 당사자가 아닌 경우가 있어요. 당사자분이 뭐 건강이 안 좋으시다거나 수감생활 중이시라거나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수 있어서 직접 오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 대리인이 오시는데 그렇다면 관계가 어떤지, 그 다음에 뭐 그런 위임을 받으셨는지 그런 부분들 명확하게 확인하셔야 되고요. 당사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도 당연히 있겠죠. 그럴 때에는 법정 대리인에게 이제 대리권 위임을 받으셔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당하게 이분이 대리권이 있는지 없는지에 관한 부분도 확인을 꼭 하셔야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런 인적사항을 전부 확인했고 위임된 사실도 확인을 했다라고 하면 사실관계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관계를 파악을 할 때 이제 일단 먼저 여쭤봐요. 어떤 일 때문에 오셨고 원하는 게 어떤 것이냐라고 여쭤보는데 간혹 당연하게도 이제 의뢰인분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상세하게 말씀하시기를 원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그냥 그대로 따라가다 보면 간혹 이런 경우도 있죠. 중요한 쟁점을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의뢰인분들은 아무래도 당연하게 법률 쟁점이라기보다는 사실관계에 관한 부분들을 먼저 말씀하시기를 원하시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그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저희가 쟁점을 캐치하는 게 능력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그냥 맡겨두고 질문을 하지 않으면 중요한 쟁점을 우리가 놓치는 경우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질문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 뭐 중요한 쟁점은 뭐고, 예를 들어 대여금이라고 한다면 뭐 날짜 이런 거 기본일 거고 어떤 관계인지도 굉장히 중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변제 받았는지 뭐 아니면은 우리가 최고를 했는지 이런 부분들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 것들 의뢰인들이 말씀하시지 않는 부분에서는 반드시 질문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파악을 해야 돼요. 그리고 또 불리한 사실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의뢰인들께 말씀을 드릴 때에는 저한테는 다 모든 사실관계를 말씀해 주셔야 된다라고 반드시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불리한 사실일수록 말씀을 하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불리한 사실일 경우에는 사실 변호사한테도 말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의 과오나 혹은 이제 이렇게 내가 얘기를 했을 때 저 변호사가 나를 어떻게 볼까, 혹은 이게 굳이 뭐 불리한 것까지 내가 얘기할 필요가 있나, 그냥 내가 유리한 사실만 얘기해서 소장에 제출을 하면 그러면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의뢰인들이 말하지 않는 그 불리한 사실 때문에 소송의 승패가 갈리는 경우도 있고요. 아예 소를 제기하지 말아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변호사가 면밀히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불리한 사실은 반드시 얘기해달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좀 기억을 하시면서 최대한 의뢰인에게 상담을 할 때는 많은 사실관계, 특히 소송 상담일 때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체크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수임을 했어요. 수임을 한 다음에는 중요한 건 증거를 검토하는 거거든요. 일단 사실관계를 우리가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들은 사실관계를 꼼꼼히 메모를 하셔야 돼요. 왜냐면 메모하지 않고 우리가 그냥 흘려들으면 그 중요한 관계들을 잘 알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알 수 없다고 하면 나중에 소장을 작성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준비서면 상대가 이제 제출을 했을 때 우리가 그걸 보고 다시 물어봐야 되잖아요. 근데 뭐 확인하는 건 당연히 무방하지만 의뢰인 입장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이미 얘기를 했는데 왜 이런 부분들은 반영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의문을 가질 수가 있으니까 최대한 초동에는 꼼꼼하게 작성을 해서 의뢰인들이 원하는 게 뭐고 사실관계가 뭐고 이거에 대한 증거에 대해서 의뢰인들이 말하는 건 뭐였는가, 이런 부분들을 상세하게 작성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증거 검토인데 이제 증거를 다 받아봤어요. 그랬는데 이때 가장 중요한 건 뭘 것 같아요? 증거를 받았을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증거하고요, 의뢰인의 주장이 과연 일치하는가 혹은 모순되는 부분은 없는가가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제 의뢰인분들께서 일부러 그러시려는 게 아니고 정말 이 증거의 법률적 효과를 잘 모르기 때문에 사실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시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들을 캐치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잖아요. 이 증거에 대한 법률적 효과는 뭔데, 이 증거를 통해서 나중에 이제 그 재판이 진행이 될 때에는 이런 점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려야 되고요. 또 중요한 것은 이것에 대해서 혹은 이제 예를 들어 대여한 다음에 내가 저 사람으로부터 이 돈을 변제받지 못했어요 라고 해서 대여금 청구서를 제기를 하려고 해요. 딱 보니까 그 예금거래 내역이 있는데 거기 보니까 상대방한테 상당 부분 변제받은 것처럼 보이는 기록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과연 변제한 대금인지 아니면 어떤 명목의 금원인지를 확인을 반드시 하셔야겠죠. 안 그러면 그냥 그 돈 자체가 전부 다 대여한 것처럼 돼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실제로 대여했고 상대방한테 받은 돈도 있어요. 근데 이 돈은 이 대여금하고 상관없는 다른 사업자금이라든지 다른 명목의 돈일 수 있거든요. 그러면 대여금 청구는 그대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증거를 최대한 꼼꼼히 보시면서 이런 부분에 이런 것들 우리가 주장을 할 수 있고 혹은 상대방이 이것들을 반박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부분들도 캐치를 하셔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상담할 때도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서면을 작성할 땐 당연하게 의뢰인의 입장에서 서면을 작성을 하고 상대방이 항변할 만한 사항을 저희가 적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상담할 땐 좀 달라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도 이렇게 얘기를 듣잖아요. 뭔가 의뢰인들의 말씀을 들으면 약간 의문사항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상대방이라면 이런 부분들은 당연하게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럴 때에는 그 부분도 같이 물어보고 증거도 같이 요청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소송은 우리의 주장에 따라 모든 증거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상대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또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고 상대가 가지고 있는 증거가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내가 상대방의 입장에서 가질 수 있는 의문이 있다면 상대방처럼 질문을 하는 부분도 중요해요. 그런데 질문을 할 때 뭐 무조건 약간 의심하는 어투라든지 혹은 뭐 완전히 상대방의 입장에 경도되어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상대방은 이런 부분에 이제 의문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이거에 대한 증거는 있으니까 라든지 뭐 사실을 확인하는 부분들은 필요하니까 그런 것들도 상담이나 증거를 확인할 때 반드시 체크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사실 확인서라든지 진술서라든지 증언, 그러니까 증인이 있는지도 같이 확인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요. 특히나 이제 뭐 노동사건이라든지 이럴 때에는 그러니까 의뢰인이 가지고 있는 증거들보다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증거가 훨씬 많거든요. 그리고 그거에 부합하는, 그러니까 우리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를 이제 우리가 수집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럴 때에는 주위 동료들의 그런 사실 확인서라든지 혹은 이제 다른 사고라면 목격자의 어떤 진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지잖아요. 그럴 때 이것들을 이미 받을 수 있는 것들은 다 받아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증언을 해줄 수 있는 분이 있는지, 그 사람과의 관계는 어떤지도 굉장히 면밀하게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어떤 것들을 제출할 수 있고 어떤 걸 좀 이렇게 보류했다가 나중에 상황을 보고 제출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는 증거가 없지만 상대방이 증거를 가지고 있다거나 혹은 관련된 기관들에서 그런 증거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동업관계를 청산한다거나 투자금에 관해서 이제 반환 청구할 때 중요한 것들이 뭐냐면요, 이 수익이 발생했는지 여부이거든요. 수익이 얼마큼 발생했는지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에 관해서 많은 자료가 없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럴 때에는 그 회계 관련된 자료라든지 혹은 수익 관련된 자료들을 관련된 기관들이 있거든요. 그런 기관들을 요청을 하는 부분들이 좀 필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물론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예 소장을 제출하면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전략상 여러분들이 나중에 법률가가 되면 그런 것들 선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죠. 이제 손해배상 청구 소송 같은 게 있어요. 뭐 사고가 발생했다든지 아니면 뭐 폭행이 있다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서 업무상 과실치사 뭐 이런 거, 치상이죠. 과실치상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에도 그러면 손해액을 확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이 손해하고 이 발생한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얼마큼 있느냐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우리가 그것들에 대해서 대응을 해준다고 하면 인과관계가 부정되는 것들, 기왕증에 관한 것들을 확인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 사람의 기왕증을 확인하고자 하면 우리는 증거가 없잖아요. 그러면 관련된 기관에다가 이분이 과거에 어떠한 치료를 받았는지 관련된 부분들도 확인을 해가지고 청구하거나 배제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확인 같은 것들이 그 사실 조회 신청이라고 하는데요. 아니면 뭐 문서 제출 명령 같은 것들도 할 수가 있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뭐겠어요? 우린 법률가죠.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건 사실 법률적 검토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사실 확인도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거랑 같이 병행해서 같이 해야 될 것들이 법률적인 검토인데요. 상담하고 증거 검토를 통해서 이제 파악하신 사실관계가 있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그러면 이 사실관계나 이런 증거들에 대해서는 이 법이 적용돼야 되겠구나 라는 것들을 파악하실 수가 있겠죠. 이게 되게 간단한 법리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너무 복잡한 법리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면밀하게 파악하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런 경우가 있죠. 이제 사실은 특별법이 진짜 많잖아요. 우리가 사회도 굉장히 복잡해지고 경제활동 같은 경우도 너무 다양화되고 그리고 또 사회적인 요청이 있을 때도 있어요. 뭐 형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회적으로 굉장히 이슈되는 큰 사건들 있잖아요. 그럴 때에는 형량이 이거 가지고 되겠냐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좀 형이라든지 그 케이스에 관해서 굉장히 그 세부적인 내용의 특별법이 제정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민법이나 행정이나 이런 경우에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어떤 법률인지 그리고 이 사안에 과연 적용이 되는지 그냥 기본법만 해도 되는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들은 또 여러분들이 지금 판례 배우는 이유가 바로 이거거든요. 사실은 판례에 따라서 어떤 사건의 결론이라든지 뭐 승패가 확정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대다수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판례를 검색하는 건 기본이에요. 그리고 이 판례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도 중요한데요. 기본적으로 판례 법리가 있잖아요. 근데 판례 법리는 다 똑같은데요. 사건마다 승패가 갈리는 이유가 사실관계하고 증거가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은 공부하시니까 이 판례에 대한 기본 법리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아주 특별한 경우에 사실관계가 어떻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넘어가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실무 나가면 그 법리는 기본이에요. 법리는 기본이고 그 안에 있는 사실관계가 무엇인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초년차 변호사들이 이제 실수하는 부분들이 뭐냐면 이 법리를 내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판례를 검색을 해가지고 판례를 붙여서 이제 제출을 하는 거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판례 결론에 이렇게 판례가 도출되기까지 이 안에 있는 사실관계가 다른 거예요. 그러면 이 사실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 상대방 변호사님은 이거 적용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심지어는 이 사실관계를 보니까 우리 주장이 아니라 상대방 주장에 부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의도했던 그런 이 판례를 첨부한, 이 판례를 설치한 그런 목적과는 완전히 배치되는 결과가 얻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경우는 차라리 판례 안 쓰는 게 낫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판례뿐만 아니라 사실관계도 면밀히 파악을 해서 이 사례를 우리가 작성을 했을 때 과연 우리 사건에 도움이 될 것인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인가를 면밀하게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사건들도 있어요. 뭐냐면 사실관계를 딱 보고 법리를 봤는데요. 이 판례가 이 사건에 관해서는 좀 변경돼야 될 법리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이제 판례가 되게 일관되게 뭐 이런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없다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A의 경우에는 B다라는 결론을 내렸을 그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사회가 변화가 됐고요. 그 다음에 뭔가 이 사건에 관한 사실관계, 이런 사실관계를 가진 분들에 대해서도 A는 B다라는 결론을 일률적으로 적용할 때에는 굉장하게 불공정한 결과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 현실적으로 그런 불공정한 사례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을 때 어때요? 이 판례 변경돼야겠죠. 실제로도 대법원 판례 변경되는 게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니지만 변경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일반적인 사건보다 더 많은 힘을 쏟아야 되는 부분들도 좀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판례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에는
먼저 학설을 좀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많은 학설들을 살펴보면서 과거에 교수님들이 주장하셨던 부분들, 현재에도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을 같이 살펴보고 논문은 또 어떻게 작성이 되어 있는지를 굉장히 꼼꼼하게 살펴봐야 돼요. 그러니까 논문이 굉장히 이럴 때는 유용한 그런 우리의 공격 무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책도 당연히 중요하고요. 주석서나 이런 것도 당연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정말로 이거에 적합한 사례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해외에서는 이미 이것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변경이 됐고, 많은 법제가 이제 그러니까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거에 따라 판례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변경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것들을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도 같이 이제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이제 혹은 현재 외국에 이러이러한 규정들이 있고 혹은 이러한 판례들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우리나라의 법제를 살펴보았을 때 이렇게 같은 해석 기준으로 적용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들도 같이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다양한 자료들을 동원을 해가지고 판례 변경을 꾀한다든지 혹은 이 사례에 적합한 우리가 의도하는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건은 아니겠지만 그게 필요한 사건들이 있다라는 거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부재소합이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여러분 다 아시죠? 부재소합의가 있다는 건 뭐예요? 이게 권리보호 이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소외 이익이 더 이상 없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상담을 할 때 부재소합의가 있었느냐도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잖아요. 근데 보통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사건에 대해 합의가 있었냐라고 이제 묻는 경우들이 좀 있고요. 네, 만약에 부재소합의가 있다라고 하면 원칙적으로는 이제 사건 진행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겠죠. 그런데 예외적으로 사건 진행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예측하지 못했다라든지 뭐 사정 변경에 관해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든지 그게 뭔지를 지금 판례로 볼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재소합의가 있을 때 원칙적으로는 사건을 진행하지 않는 게 맞지만 예외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게 어떤 것인지 지금 간단히 한번 볼게요. 자, 98-63988 판결인데요. 이게 보면 부재소합의의 유효 요건이거든요. 한번 볼게요. 소극적 소송 요건의 하나인 부재소합의. 그죠? 왜냐면 이제 하면 안 되는 부분인 거니까 우리가 소송을 진행할 수 없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소극적 소송 요건이다라고 보고 있죠. 그런데 합의 당사자가 처분할 권리 있는 범위 내의 것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특정한 법률 관계에 한정될 때 허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관계, 법률 관계에서 이런 부재소합의가 다 적용되는 게 아니라 특정한 부분들, 우리가 한정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허용이 되는 거고요. 또 중요한 게 있어요. 합의 시에 예상이 가능해야 돼요. 그러니까 가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제 모든 종류의 후유증에 관해서 그 민형사상 어떤 것도 제기할 수 없다라든지 아니면 부재소 합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들도 합의 당시에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까지 우리가 부재소 합의를 해서 이제 소송을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건 너무 과도한 제약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판례는 뭐라고 하냐면 특정한 법률관계에 한정될 때 허용이 되고 합의 시에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만 그 부재소 합의가 효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자, 한번 볼게요. 어떤 경우에 이런 사실관계가 있는지 볼게요. 9.1-30057 판결인데요. 교통사고 피해에 대한 부재소 합의의 효력이 합의 당시 예측이 가능했던 요추 사업원 염자와 관련된 손해에 대해서만 미칠 수 있고요. 그 당시에 예상할 수 없었던 요추 수액 탈출증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미칠 수 없다. 그러니까 지금 손해가 크게 보면 두 가지가 발생한 거예요. 첫 번째는 요추 사후 염좌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여러분들 소송 진행하시면 아시겠지만 이 염좌는요 그렇게 큰 손해라고 보긴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물론 굉장히 아픈 부분들은 있지만 이게 뭐 아주 나중에까지 수술로 발전하거나 이러기 쉽지 않은 경우들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상대적으로 볼 때는 경미한 그런 손해인 거죠. 그런데 요추 수액 탈출증은 굉장히 아프고 수술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장기간 치료를 요하거나 심지어는 장애에 관련된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대한 그 손해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아까 앞에서 요추 사후 염좌 관련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부재소 합의를 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 효력이 어디까지 미치느냐를 같이 한번 볼게요. 판결 요지 한번 볼게요.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그 상해가 요추 사후 염좌로만 알고 가해자를 대위한 보험회사와 사이에서 이제 294,500원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자 이것만 보셔도 아시겠죠.
치료비가 29만 4,500원밖에 안 된다는 건 굉장히 경미한 금액이거든요. 이렇게 경미한 금액을 받고 그 사고로 인한 일체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포기하며 이후 민형사상의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부재소에 합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분이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우리가 접촉사고를 당했을 때 뭔가 사고의 그런 그러니까 뭐 차량이 파손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당장 그 당시에는 입었던 그런 충격이 크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도 그게 드러나지 않았던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별일 아니겠지 해서 물리치료를 조금 받고 딱 보니까 뭐 그냥 염좌 정도네요 라고 해서 간단한 치료만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끝난 줄 알았죠. 그렇기 때문에 얼마 되지 않는 이제 치료비를 받고 이제 합의를 한 거죠. 그랬는데 피해자가 합의 이후로 계속 아픈 거예요. 그래서 허리가 계속 좋지 않고 뭔가 계속 문제가 생겨요. 병원에 갔더니 이게 그 원인이 요추 수액 탈출증인 것으로 판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괴로우니까 다른 병원을 가신 거죠, 이분이. 그랬더니 사실은 이게 염좌가 아니라 이런 병이었어요 라는 얘기를 듣게 된 거예요. 그 후에 이제 수백만 원의 비용을 들여가지고 수술과 치료를 받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도 이제 이게 허리가 아프면요 사실은 굉장히 힘들어지거든요. 일단 앉아있기도 힘들고 뭐 누워있기도 힘들고 굉장히 많이 아픈 경우들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관리를 되게 잘 해야 되고 사실은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분이 그 당시에 일했던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경우도 발생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손해가 중대하잖아요. 그러면 이 경우에 과연 이 합의의 효력은 어디까지인가가 문제가 됐던 사안이에요. 그래서 판례는 뭐라고 했냐면 이런 사정하고 합의 당시에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돈이 29만 4,540원에 불과한 점 뭐 이런 것들을 비추어 볼 때 이 피해자는요 교통사고로 요추 수액 탈출증이 발생을 해서 그 치료에 많은 금액이 소요가 되고 그로 인해서 자신의 노동능력 상실이 이렇게까지 크게 발생할 거라는 걸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거예요. 예상했다라고 하면 이 29만 4천 원으로 합의하지 않았을 것은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재소 합의의 효력은 합의 당시 피해자가 예측이 가능했던 요추 사후 염좌와 관련된 손해에 대해서만 미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예상할 수 없었던 요추 수액 탈출증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미칠 수 없다라고 판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예상할 수 없었던 손해라고 한다면 당연하게 효력에 미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부재소 합의에 관한 거 하나 더 살펴볼게요. 92-21760 판결인데요. 이 부재소 합의에 관해서 특정한 권리나 법률 관계에 관해서 분쟁이 있어도 제소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에 이에 위반한 효과,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권리보호 이익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소를 제기하기 전에 합의를 해가지고 이미 부재소 합의가 있는 경우가 있고요. 그게 아니라 소를 제기했어요. 근데 뭔가 당사자 사이에서 그만하자. 우리 여기까지 하고 좀 같이 정리해서 그냥 이제 더 이상 분쟁을 겪지 말자라고 하는 부분들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이 사례가 바로 그랬던 거예요. 소송을 제기한 이후에 협상을 해가지고 더 이상 소송 제기하지 말자라고 합의를 했어요. 근데 뭔가 그 합의 이후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뭐 상대방이 너무 괘씸하다든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뭔가 이것들을 제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고 그런 필요가 있다든지 했을 때 다시 소를 제기한 거예요. 그럴 때 어때요? 당연히 적법하지 않죠. 권리보호익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부적합하다라고 판례는 보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도 이 부재소 합의하고 관련된 그 판례가 있거든요. 2017-1175151 판결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은 부재소 합의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헌법상 권리를 제한하고 있거든요. 그게 뭔지 같이 볼게요. 부재소 합의는 소송 당사자에게 헌법상 보장된 재판 청구권의 포기와 같은 중대한 소송법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다. 그쵸? 우리 헌법 시간에 배웠잖아요.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그 중에 정말 중요한 것, 우리가 법률가니까 법률가가 됐을 때 정말 중요한 것들이 재판 청구권 관련된 부분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부재소 합의란다는 것은 우리가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아예 포기해버리는 거잖아요. 얼마나 중대한 사유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면밀하고 조심스럽게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그 합의의 존부 판단에 따라 당사자들 사이의 이해관계가 극명하게 갈리게 되는 소송 행위에 관한 당사자들의 의사를 해석할 때에는 자 여기 중요하죠.
표시된 문헌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당사자의 의사 해석에 관한 주장이 대립할 소지가 있고, 그죠? 나아가 당사자의 의사를 참작한 객관적, 합리적 의사 해석과 외부로 표시된 행위에 의하여 추단되는 당사자의 의사조차도 불분명하다며, 지금 분명한 게 하나도 없네요. 그죠? 이 문헌에 관한 것들, 문헌의 내용이 일단 불분명하대요. 그래서 주장에 대립할 소지가 있대요. 이 문헌만 보더라도. 그리고 당사자의 의사를 참작할 객관적 합리적인 의사 표시하고요. 외부로 표시된 어떤 행위에 관한 것들, 이것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가급적이라면 소극적 입장에서 그런 합의의 존재를 부인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법원이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만큼 예민하고 굉장히 상세하게 판단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권리 의무의 주체인 당사자 간에서는 부재소 합의라고 하더라도 그 당사자가 처분할 수 있는 특정된 법률 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그 합의 당시 각 당사자가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유효하게 된다라는 거 아까 본 거죠. 자, 이럴 정도로 부재소 합의는 굉장히 중요하고도 면밀하게 판단해야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넘어가시면 좋겠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원고 소장 간단히 볼게요. 이제 원고가 청구를 한 것이 지금 제가 이제 소장 올려드렸잖아요. 거기 보면 원금하고 이자하고 지연 손해금 청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요건 사실 봤던 거 간단하게 복습만 할게요. 자, 원본 채권이 발생을 해야 되고요. 반환 시기가 도래해야 되고 손해 발생과 그 범위에 관한 것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상대방이 주장한 것은 이 대여금 청구에 대한 반환 시기에 약정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상당 기간 정해서 반환 최고해야 되는데요. 이것은 그때 우리가 얘기했지만 소장을 제출하는 걸로 최고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여기 603조 잠깐만 볼게요. 지난 시간에 봤던 거 제2항 반환 시기에 약정이 없는 때에는 대주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해야 한다. 그러나 차주는 언제든지 반환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이거 손해 발생 및 특칙이 있잖아요. 금전채무 불이행에 관한 특칙인데요. 제397조에 있죠. 이 항에 보면 채권자는 손해 증명을 요하는 그것들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이고 채무자는 자신의 과실 없음을 입증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걸로 항변하지 못한다라는 부분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소장 같이 보면은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이게 실제로 제출됐던 소장을 수업 자료로 만들어 둔 것이거든요. 그래서 원고, 피고 작성되는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대여금 청구해소라고 나오죠. 이게 사건에 관한 이제 사건명인 거고요. 그 다음에 청구 취지 같이 한번 볼게요. 피고는 원고에게 10억 원 및 이에 대해서 언제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몇 프로, 그 다음에 다 갚는 날까지 몇 프로 이렇게 이자 청구하는 게 나오죠. 그리고 소송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그리고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라는 판결을 구하는 것이고요. 자, 청구 원인을 볼게요. 이게 지금 공백은 사실관계나 이런 것들 너무 특정이 가능해서 비워둔 것이고요. 사실은 소장을 이렇게 간단히 작성하는 걸 권장해드리진 않아요. 그런데 이건 견본이라서 제가 가져오고 온 것인데요. 첫 번째, 당사자들의 관계가 있잖아요. 이 외국인 분이 어떤 경위로 인해서 이 10억을 투자하게 됐는가에 관한 것인데 관계를 일단 조금 면밀하게 파악할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적기보다는 원고가 어떻게 해서 이 피고와 관계를 맺게 되었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이분들이 영위하고 있는 뭐 영업이나 이런 것들은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고요. 지금 여기 보면 이 피고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등기부등본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등기부등본 들어가면 지금 어디 예를 들면 뭐 갑 제1호증 해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뭐 이런 식으로 같이 넣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쭉 쓰고요. 그 사실관계 쭉 쓰고 뒤에다 입증 방법으로 증거 첨부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하면 불친절해서 재판부가 일일이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관련된 증거에 대해서는 이 사실관계 바로 뒤에다가 괄호하고 어떤 증거가 있다는 식으로 갑제 1호증, 뭐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이런 식으로 넣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대여금의 발생 경위, 뭐 이 사건의 경위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상세하게 이 분들의 관계는 아까 앞에서 본 것처럼 어떻게 되어 있는데 언제, 어디에서, 누가, 어떻게, 왜 이런 약간 육하원 측에 기해서 상세하게 쓰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단순하게 뭐 돈을 어느 정도로 빌려줬다라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관계나 이런 것들을 좀 면밀하게 우리가 얘기를 해야만
나중에 상대방이 항변했을 때 이거에 대해서 더 상세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조금 생각하시면서 소장을 작성하신다면 좋겠어요. 물론 우리는 지금 소장 작성 안 할 거고 이거에 대한 항변에 관한 답변서를 작성을 할 건데요. 소장은 그런 부분들을 조금 면밀하게 파악해야 된다라는 것만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다음 페이지가 중요한데 이제 설립한 후에 자금을 받아가지고 뭔가 프랜차이즈까지 개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변제하기로 했던 대역은 변제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인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정말로 어떤 대여금인지 혹은 투자금인지에 관한 부분들을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다 쓴 다음에 결론에 그러므로 이제 뭐 이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이런 부분들로 많이 쓰고요. 혹은 뭐 이러한 것들 때문에 본소 청구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라고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밑에다가는 날짜를 쓰고요. 그 다음에 변호사 누구누구 혹은 뭐 법무법인 있다면 법무법인 어디 담당 변호사 누구 이런 식으로 많이 쓰잖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런 부분들이 있고 형식적 기재사항도 뒤에 입증 방법 쓰셔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앞에서는 증거를 다 쓰셨지만 이 뒤에다가 또 증거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번에 소장을 내는 것들은 갑제 1호증부터 갑제 7호증까지 있다면 그 각각 어떤 것인지 이제 명칭을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첨부 서류로 당연히 위임장 써야 되는 것이고요. 법무법인은 위임장에다가 그 첨부하는 게 따로 있는데 담당 변호사 지정서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법무법인에는 굉장히 많은 변호사님들이 계실 경우가 있으니까 그러면 그 변호사님들이 전부 이 사건에 이제 투입되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담당하는 사건들에만 투입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법무법인의 담당 변호사는 누구다라는 것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작성을 해서 소장이 이제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작성된 소장을 본 다음에 이렇게 진행되는 게 맞나? 라는 것들 한번 확인하시면서 이것에 대한 항변 사항으로 답변서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클리닝 수업을 일단 3강을 마무리하고요. 그 다음에 4강에서 또 새로운 것들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제출하신 그 과제물을 통해서 제가 한번 첨삭을 해보고 그리고 또 진행하는 형태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보내시고요. 4강에서 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